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기대되는 무언가도 아니고 그저 뭔가 불편한 것부터 찾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몸이 좀 무겁다든지 어제 나눈 대화가 찝찝하다든지 앞으로 닥칠 일이 막연히 불안하다든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패턴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원래 인생이 이런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중년 이후에 이 패턴이 더 강해지는 건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뇌가 더 정교하게 문제를 찾아내는 법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가?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살라는 자기계발 조언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구조, 그리고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심리학과 철학은 이 질문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곳을 맴돌게 된다고.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긍정보다 부정을 먼저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 네게티비티 바이애스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진화의 산물입니다. 원시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살기 위해서 위험을 먼저 감지해야 했습니다. 맛있는 열매보다 숨어있는 냉수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강하게 감정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맹수를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생존 모드로 작동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뇌는 자동으로 스캔을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위험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게 결핍 스캔 모드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뇌는 하루 종일 이 모드에 갇혀 있습니다. 출근길에 차가 막히면 오늘도 시작부터 꼬이네. 회사에서 상사가 한마디 던지면 나한테만 저러나. 저녁에 집에 돌아와 가족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왜 내 말은 안 듣지? 이 모든 순간에 뇌는 결핍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그것의 주의를 고정시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선택적 주의 selective attention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의를 두는 것만 인식합니다. 주의를 두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농구 경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흰 옷 입은 팀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패스 횟수를 세느라 집중합니다. 그런데 영상 중간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화면을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주의가 패스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결핍의 주의를 고정하면 우리는 정말로 결핍만 보게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면 정상 수치 10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높게 나온 수치 1개만 보입니다. 자녀가 일주일에 6번 연락을 안 해도 괜찮다가 한 번 짧게 끊으면 요새 왜 저러지가 됩니다. 퇴직 후 시간이 자유로워진 건 보이지 않고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것만 보입니다. 건강한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픈 부위만 보입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만 보입니다. 내가 이룬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만 보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자동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 설정은 중년 이후 더 강해집니다. 왜일까요? 첫째, 경험이 쌓이면서 뇌는 더 정교하게 패턴을 인식합니다. 이런 일은 보통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예측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예측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뇌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의 패턴을 더 잘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가 생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뇌는 결핍 신호를 계속 받습니다. 체력이 떨어졌다, 기억력이 약해졌다, 외모가 변했다. 이 신호들이 매일 입력됩니다. 셋째, 사회적 위치가 변합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올라오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관계에서는 역할이 바뀝니다. 이런 변화는 뇌에게 통제력 상실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뇌는 더욱 민감하게 결핍 스캔 모드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모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더 불만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불만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을 찾고 어떤 사람은 불만을 찾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주의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감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사는 감정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감사는 주의의 방향을 바꾸는 인식 기술입니다. 뇌가 자동으로 결핍을 스캔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충족을 스캔하는 훈련입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뇌의 자동 설정을 재조정하는 기술적 개입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결핍 모드에 갇힙니다. 감사하면 우리는 비로소 주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가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면 우리의 선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심리학이 밝힌 감사의 메커니즘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억만장자, 영향력 있는 미디어 인물.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그녀의 성공이 아니라 그녀가 성공하기 전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1980년대 중반, 오프라는 시카고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아침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시청률도 낮았습니다. 계약도 불안정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녀 자신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10대 때의 임신과 유산, 마약에 빠진 가족, 인종차별,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 그녀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잘못될까를 생각했다. 전형적인 결핍 스캔 모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문제들의 연속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실수하면 역시 난 안 돼. 시청률이 떨어지면 내가 부족해서야. 누군가 비판하면 다들 날 싫어해.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로. 이건 긍정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불만에 잠식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5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한 것 5가지.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라도 찾았습니다. 오늘 방송이 큰 실수 없이 끝났다. 동료가 커피를 사줬다.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비가 와서 공기가 맑았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그녀의 뇌를 재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불안은 있었지만 불안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뭔가 잘못되겠지가 아니라 오늘도 뭔가 괜찮을 수 있겠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주의의 방향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여전히 문제를 스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그녀의 행동을 바꿨습니다. 방송에서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게스트와의 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그녀의 쇼는 전국 방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87년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사가 그녀를 성공시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사는 그녀가 삶을 해석하는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률이 낮은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내 스타일을 찾지 못해서로 해석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비판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울 기회로 인식되었습니다. 프레임이 바뀌니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선택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니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오프라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 얘기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감사 얘기가 내가 인생을 보는 방식을 바꿨고 그게 모든 걸 바꿨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해석이 바뀌면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리학이 감사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면 철학은 감사의 본질을 다룹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자유가 제한적이라는 걸 압니다. 태어난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체 조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자유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한 가지 자유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태도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치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가족, 재산, 직업, 건강, 심지어 이름까지. 하지만 단 하나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태도로 대할지를 선택하는 자유. 프랭클은 같은 수용소에서도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희망을 잃고 의미를 잃고 결국 생존 의지마저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작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동료를 돕고 빵 한 조각을 나누고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태도였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다. 이게 철학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바로 이 자유의 실천입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을 바꿀 자유는 거의 없지만 인생을 어떻게 겪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감사는 희망이 아닙니다. 감사는 낙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태도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객관적으로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자는 운에 의존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유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면 감사하겠어. 돈이 생기면 감사하겠어.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하겠어. 관계가 좋아지면 감사하겠어. 하지만 이건 조건부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는 사실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철학이 말하는 감사는 조건과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늘 외부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해.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자식들이 나를 무시해. 세상이 불공평해.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모든 문장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어가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사가, 배우자가,
자식이, 세상이, 나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 다 그런 거야. 운이 없어. 이게 감사부재에서 비롯된 사고방식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주어를 바꿉니다. 상사가 힘들게 해가 아니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배우자가 이해 못 해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자식들이 무시해가 아니라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세상이 불공평해가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이가 들어서 못해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어가 나로 바뀌는 순간 자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 탓, 세상 탓, 과거 탓을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남 탓을 하면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세상 탓을 하면 나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탓을 하면 나는 지금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인생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객관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바로 이 해석의 전환입니다. 이건 최악이야에서 이것도 배울 게 있어로. 난 아무것도 없어에서 난 이것만큼은 있어로. 다 끝났어에서 아직 시작할 수 있어로. 이 전환을 선택할 자유. 그게 감사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기계발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20대는 전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학력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20대 초반 그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설거지도 했습니다. 공장에서도 일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당신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이 지긋지긋한 하루를 버텨야 하나 생각했다. 전형적인 불만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기회가 없어. 세상은 불공평해. 이 생각들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왜 노력하겠습니까? 어차피 안 될 텐데. 왜 도전하겠습니까? 어차피 실패할 텐데. 왜 배우겠습니까? 어차피 바뀔 것도 없는데. 그는 일은 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한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책에는 간단한 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할 것 3가지를 말해보라. 그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감사, 내가 뭘 감사해. 이 빌어먹을 인생을.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그 제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그는 눈을 뜨자마자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할 것 3가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을 맞았다. 살아있다. 그리고 잘 곳이 있다. 방이 좁지만 마지막 오늘 일할 곳이 있다. 힘들지만 말하고 나니 허무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는 다음 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처음 며칠은 같은 것들만 반복했습니다.
살아있다, 잘 곳이 있다, 일할 곳이 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어제 밥이 맛있었다. 동료가 나한테 웃어줬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루 중에 괜찮은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공사장에 가면 오늘도 이 더러운 일을 해야 하나였는데, 이제는 오늘은 날씨가 덥지 않네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이것밖에 안 되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월세는 낼 수 있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낙관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돈은 부족했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루를 경험하는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그의 에너지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버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하루를 살아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지. 뭔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이 생각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 생각이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배워봤자 소용없어. 나한텐 안 될 거야. 이제는 달랐습니다. 해볼까? 한번 시도해볼까? 그는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료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다 바닥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이게 희망을 준 게 아닙니다. 이게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는 영업일을 시작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하루를 다르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명한테 거절당했다가 아니라 오늘 10명을 만났다로. 아무도 안 샀다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관심을 보였다로.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영업에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회사를 차렸고 경영 컨설턴트가 되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감사 습관이 나를 부자로 만든 건 아니다. 그게 나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꿨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사는 돈을 벌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자기 인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해봤자 안 되더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계속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행동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야기는 감사가 성공을 보장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감사가 우리를 가능성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를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감사의 메커니즘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고 자동으로 결핍 스캔 모드로 작동한다는 것. 감사는 이 자동 설정을 재조정하는 기술이며 주의의 방향을 바꾸는 인식 훈련이라는 것. 철학은 우리에게 감사의 본질을 보여줬습니다. 감사는 희망이나 낙관이 아니라 태도 선택의 자유라는 것.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도 우리가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오프라 윈프리의 사례는 감사가 프레임을 바꾸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해석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사례는 감사가 행동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자기 인식을 바꾸고 자기 인식이 바뀌면 우리는 다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면 우리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고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 패턴을 깨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물론 감사가 만능은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상황이 즉시 좋아지지 않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를 돌려줍니다. 선택권을.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외부에 인생을 맡깁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좋아질 거야. 다른 사람이 바뀌면 내가 편해질 거야. 세상이 공평해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내부로 인생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행동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오해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진짜 감사는 좋은 일이 없어도 찾아내는 겁니다. 나쁜 일만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나쁜 일만 보이는 건 뇌의 자동 설정입니다. 감사는 그 설정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처음엔 억지입니다. 모든 훈련이 그렇듯이. 하지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동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이 되면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됩니다. 중요한 건 감사가 긍정적 사고나 낙관주의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낙관주의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현실을 부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낙관주의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병듭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잃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감사는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입니다. 나는 늙었다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 살았다. 나는 병들었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잃었다가 아니라 나는 가졌었다. 나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고도 삶을 완전히 다르게 경험하게 만드는 힘. 그리고 이 힘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감사는 도덕이 아니라 인식 기술이라는 것.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 선택이라는 것.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그 해석의 변화가 선택을 바꾸고 선택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서 최악은 아니었던 한 가지가 뭐였을까? 이게 전부입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냥 최악은 아니었던 것 하나만 찾으세요. 밥은 먹었다. 길에서 넘어지진 않았다. 비가 와서 시원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만 해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뇌가 조금씩 바뀌는 걸 느낄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의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하루를 경험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조금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상황을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만든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기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